중국이 반도체 자급화에 성공하면 미국 패권은 끝이다.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를 더 뒀습니다. 중국이 5나노 칩을 만들었다고 자축하는 사이 미국은 이미 다음 전쟁터로 판을 옮겨버렸어요. 오늘은 미중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을 하나하나 봐볼게요. 중국의 처절한 반격, 미국의 2차 봉쇄,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왜 이 전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21세기 패권 전쟁의 본질인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2024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당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쉽게 말해 너네한테 좋은 장비 안 판다 였습니다. EUV, 노광 장비 수출 금지, 첨단 AI 칩 수출 금지 이런 식이었죠.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중국이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 7나노 칩을 탑재했을 때 미국 정보기관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얘네가 이걸 만들어?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아, 만들어. 대신 팔지 못하게 해줄게. 2025년 8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보호법의 핵심이 이겁니다. 중국산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첨단 반도체의 기준은 14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든 모든 칩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샤오미 스마트폰을 하나 산다고 칩시다. 그 안에 SMIC가 만든 7나노 칩이 들어있으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자동으로 25%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서운 게 나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일본, 네덜란드는 2026년 1월 기준 이미 15% 수준의 관세를 도입했고 EU는 협의 중입니다. 결국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라면 공장을 차렸습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라면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네 라면 마트에 납품하면 25% 세금 붙여. 옆에 경쟁사 라면은 세금이 없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만들어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고사작전이라 부릅니다. 식물을 죽일 때 물을 확 끊으면 바로 시들잖아요. 근데 아주 조금씩만 주면 죽어가면서도 한참 버팁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바로 부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틀 뒤 발표된 SMIC의 성적표를 앞두고 시장이 공포에 질린 이유는 바로 매출은 버피는데 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 때문입니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막은 건 HBM과 GAA입니다. 먼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 여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메모리가 가는 호스로 물 받는 거라면 HBM은 소방 호스로 받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데이터가 오가요. 왜 중요하냐? AI 때문입니다. 챗 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돌리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해요. 일반 메모리론 속도가 안 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느냐, KTX로 가느냐 차이예요. 엔비디아 H100 GPU 하나에 HBM이 80GB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AI 서버를 못 굴려요. 그런데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딱 세 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셋 다 미국 동맹국 기업이에요.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데는 HBM 기술이 아예 없습니다. 개발하려 해도 필요한 장비를 못 사요. 미국이 막아놨거든요. 2025년 12월 기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E는 주력 상품이 되었고 이제는 HBM4라는 꿈의 메모리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HBM2E 프로토타입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AI 칩을 설계해도 메모리가 없어서 제대로 된 AI 서버를 못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은 있는데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다음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의 이름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의 가장 기본 단위, 전기 신호를 켜고 끄는 아주 작은 스위치예요. 이걸 얼마나 작게 많이 넣느냐가 기술력입니다. 지금까지는 핀팻이라는 구조를 썼는데 3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한계가 옵니다. 전자가 새어나가요. 호스에 구멍 뚫리면 물이 새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게 GAA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사방에서 완전히 감싸는 구조예요. 호스를 테이프로 빈틈없이 감싸면 물이 안 새는 것처럼 전자 누출을 막아줍니다. 삼성이 2022년 세계 최초로 GAA 양산을 시작했고 TSMC 역시 2025년부터 이 나노 공정에 GAA 구조를 전격 도입하며 삼성과 GAA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GAA 핵심 장비인 ALD 장비가 미국 규제 대상이라 못 삽니다. 2026년 현재 중국 SMIC가 EUV 장비 없이 5나노 칩을 찍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율이 낮아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양산에 그치고 있고 GAA 없이는 그 너머의 3나노 벽은 구경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결국 미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HBM 없으면 AI 서버 못 만들어. GAA 없으면 3나노 이하로 못 내려가. 영원히 우리보다 두세 대 뒤처져 있어라.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차단벽입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이 이렇게 막아도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발버둥을 치죠. 실제로 성과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SMIC가 5나노 칩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미국이 EUV 장비 안 팔았는데 어떻게 5나노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가 노광 장비예요. 빛을 쏴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기계입니다. 사진 인화와 비슷한 원리예요. 노광 장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DUV는 파장이 긴 빛이고 구형 기술이에요. EUV는 파장이 아주 짧은 빛이고 최신 기술입니다. 파장이 짧으면 더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어요. DUV가 굵은 사인펜이라면 EUV는 가는 만년필입니다. 7나노 이하 공정엔 원칙적으로 EUV가 필요해요. 근데 중국은 EUV를 못 삽니다. 유일한 제조사 ASML이 네덜란드 정부 방침으로 수출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 DUV로 여러 번 찍었습니다. 이걸 멀티 패터닝이라 해요. 굵은 사인펜으로 작은 글씨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한 번에 못 쓰니까 선을 여러 번 나눠서 긋는 겁니다. DUV로 한 번 찍고 웨이퍼를 옮겨서 또 찍고 이걸 반복하면 미세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SMIC의 5나노 공정은 DUV를 무려 5번 이상 겹쳐 찍는 방식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둘 나오죠. 첫째, 수율이 처참합니다. 수율은 만든 칩 중 정상 작동하는 비율이에요. TSMC 5나노 수율은 90% 이상, SMIC는 2025년 4분기 기준 약 30에서 33%로 추정됩니다. 100개 만들면 70개 이상이 불량이에요. 멀티 패터닝 할 때마다 오차가 누적되거든요. 도장을 한 번 찍으면 정확한데 5번 옮겨가며 찍으면 조금씩 어긋납니다. 그 오차가 쌓이면 회로가 망가져요. 둘째, 생산 비용이 미쳤습니다. EUV로 한 번 찍을 걸 DUV로 5번 찍으니 시간이 5배. 거기다 불량률 70%면 100개 만들어 30개만 파는 겁니다. 업계 추정 SMIC 5나노 단가는 TSMC의 3배 이상이에요. 여기에 25% 관세까지 붙으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5나노 만들어냈는데 이겨놓고 보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마라톤 1등으로 골이 냈는데 너무 무리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격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징성 때문입니다. 우리도 5나노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제적 체면으로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선 관세가 안 붙으니까요. 정부 기관과 군사 분야에서 SMIC 칩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경쟁력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2025년 12월 중국 과학원 CAS 산하연구소에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자체 개발 EUV 노광 장비 프로토타입 공개.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해서 언젠가는 가능으로 바뀐 건 맞아요. 왜 EUV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EUV 극자외선의 파장은 13.5 나노미터. 문제는 이 빛이 거의 모든 물질에 흡수된다는 겁니다. 일반 렌즈를 통과하면 빛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렌즈 대신 거울을 씁니다. 빛을 반사시켜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 거울의 표면 평활도가 원자 수준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축구장만한 거울을 깐다고 칩시다. 표면의 울퉁불퉁함이 머리카락 두께의 100만 분의 1보다 작아야 해요. 이런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독일 자이스 등 전 세계 몇 곳뿐입니다. 감원 문제도 있어요. EUV, 빛을 만들려면 주석방울에 고출력 레이저를 쏴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석방울을 초당 5만 번 떨어뜨리고 레이저가 정확히 맞춰야 해요. 움직이는 빛방울을 레이저로 초당 5만 번 한치의 오차 없이 맞추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진 미국 사이먼은 ASML에 인수됐죠. 자, 중국이 뭘 발표했냐? EUV 광원 생성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ASML의 10% 수준이에요. ASML이 시속 300km 고속 열차라면 중국 건 시속 30km 자전거입니다. 거울 시스템도 해상도가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양산 가능 수준이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작동은 한다 정도예요. 그럼에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천 기술 확보의 첫 걸음입니다. ASML도 1990년대부터 시작해 2010년대에야 상용화했어요.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첫 발을 뗀 거예요. 둘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쌓입니다. 셋째, 봉쇄해도 결국 뚫릴 거다라는 심리전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양산 가능한 EUV를 만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5년이면 반도체 두세 세대입니다. 그 사이 ASML은 하이-NA, EUV 등 더 발전하겠죠. 결국 중국은 따라가는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 인재 영입입니다. 솔직히 일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먼저 합법적 영입부터 볼까요? SMIC, CXMT 같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인재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기준 SMIC가 TSMC 경력 엔지니어에게 제안하는 연봉이 기존의 두세 배, 거기다 수십만 달러 계약금, 스톡 옵션, 주거 지원까지 연봉 1억 받는 엔지니어한테 3억 준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20년대 초반 TSMC 출신 엔지니어 100명 이상이 중국으로 이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가 2024년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법을 강화했어요. 핵심 인력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네덜란드 정보기관 AIVD는 중국 정보요원들의 ASML 직원 접근 시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법적 경로도 있습니다. 2025년에만 미국에서 중국 관련 산업 스파이 기소가 12건, 절반 이상이 반도체 관련이에요. 대표적인 게 2025년 7월 ASML 소스코드 유출 사건입니다. 전직 중국인 엔지니어가 EUV 관련 소스코드를 빼돌리다 적발됐어요. 네덜란드 검찰 기소에 미국 FBI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 후 ASML은 중국 국적 직원 채용을 크게 줄였고 2026년 1월 기준 중국 국적 엔지니어가 2022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이 공정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적발돼 구속됐고 2025년 5월 SK 하이닉스도 HBM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돼 내부 보안이 대폭 강화됐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술 민족주의예요.
예전엔 미국에서 대만으로, 한국으로 이직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지금은 중국 국적이거나 중국 경력이 있으면 서방 기업 취업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협력에서 진영 논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얼마나 돈을 쏟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기금, 일명 빅펀드입니다. 2014년 1기 1387억 위안 약 24조 원, 2019년 2기 2041억 위안 약 35조 원, 2024년 3기 3,440억 위안 약 59조 원. 3기가 1기의 거의 2.5배예요. 거기다 지방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합치면 2024년 한 해 총 지원금이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칩스 액트가 5년간 527억 달러, 연간 약 100억 달러예요. 중국이 10배 이상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따라잡지 않아요?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팀에 비유해 볼게요. 돈이 무한한 구단주가 최고 선수를 영입하려는데 안 옵니다. 이미 다른 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2류, 3류 선수를 데려와 연봉을 왕창 줍니다. 결과는 성적은 그저 그런데 인건비만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이에요. SMIC 2025년 재무제표를 보면 정부 보조금이 매출의 15%입니다. 보조금 없으면 적자예요. YMTC, CXMT도 마찬가지. 다 정부 지원 없이는 못 버팁니다. 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중국 국민 세금입니다. 2025년 중국 경제 상황 아시죠? 부동산 위기 진행 중, 청년 실업률 17.1%, 내수 부진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이런 상황에서 연간 200조 원을 반도체에 쏟아붓는다? 복지, 교육, 인프라에 쓸 돈이 반도체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기술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 봉쇄가 이 정도인데 기술 독립 안 하면 영원히 목줄 잡히니까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이 부담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제학의 기회비용이에요. 반도체에 200조 쓰면 다른 투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면 결국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왜 중요하냐? 타이완 때문입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심각하게 논의됐어요. 시진핑 주석이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고 여러 번 말했고 군사훈련도 늘었으니까요. 근데 2026년 현재 이 시나리오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타이완에 TSMC가 있어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이폰 칩, 엔비디아 GPU, AMD CPU 다 TSMC가 만들어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면 TSMC 공장이 파괴됩니다. 점령에 성공해도 운영할 수 없어요. 엔지니어들은 도망가고 핵심 장비는 ASML 등 서방 기업 제품이라 서비스가 끊기고 국제 제재로 부품 공급도 중단됩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TSMC는 죽은 자산이에요. 땅만 얻고 원하는 기술은 못 얻습니다. 거기다 국제 제재가 쏟아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그 10배를 맞을 겁니다. 미국의 계산이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봉쇄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인센티브를 없앤 거예요. 예전엔 점령하면 TSMC를 얻는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령해도 못 얻는다. 오히려 자국 반도체 산업의 치명타다. 중국 반도체 산업도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거든요. 장비, 소재, 설계, 소프트웨어. 전쟁 나면 다 끊깁니다. SMIC도 못 돌려요. 타이완 침공은 중국 첨단 산업 전체의 자살 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발적 충돌이나 정치적 계산 착오 같은 변수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이완 침공은 중국의 손해입니다. 미국이 총 안 쏘고 전쟁 안 하고 반도체로 타이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형 억제력이에요. 핵무기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입니다. 2030년 반도체 판도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미국 주도 질서 유지.
칩스 액트 2.0이 성공하고 인텔, TSMC, 삼성이 미국 내 공장을 본격 가동합니다.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 계속 뒤처져요. 중국은 저가형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지만 AI, 자율주행, 국방 등 핵심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미국 패권이 최소 10년 더 유지돼요. 두 번째 시나리오, 공급망 분리, 디커플링. 중국이 성숙 공정 28나노에서 7나노에서 자급자족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세계 공급망이 두 개로 쪼개져요. 미국 동맹 공급망, 첨단 기술, 서방 시장 중심, 중국 공급망, 중국과 일부 개발도상국 시장 중심. 이게 반도체 철막, 칩 커튼 시나리오입니다. 냉전 때 철의 장막처럼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이 두 진영으로 나뉘는 거예요. 기업들은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는 안 돼요. 실제로 2025년 애플이 중국 내 판매용 아이폰의 일부 중국산 부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양쪽에 발이 걸쳐 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는 미국 동맹 핵심 기업이에요. 동시에 중국은 한국 반도체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2025년 기준 수출의 약 40%가 중국, 홍콩 포함해서 갑니다. 양쪽 다 버릴 수 없어서 한국의 전략은 줄타기입니다. 미국 동맹 안에 있으면서 중국 시장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 투자 줄여라. 중국은 왜 미국 편이냐 압박하니까요. 2025년에 삼성 시안 공장, SK 하이닉스 다롄 공장, 장비 반입 허가 갱신이 매번 진땀나는 협상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정리해볼까요? 2026년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봉쇄를 넘어 경제적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25% 관세, HBM 차단, GAA 차단. 중국이 만들어도 못 팔고 만들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처절하게 반격하고 있어요. DUV 멀티 패터닝으로 5나노 양산, 자체 EUV 프로토타입 개발, 인재 영입, 돈과 의지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게임입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5년 이상, 경제적 효율성에서는 10년 이상 차이 나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석유이자 외교무기이자 전쟁 억제력이에요. 이 산업을 누가 지느냐가 향후 30년 세계 패권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 한가운데 서 있어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